자, 중개 보수에 관한 주제 1년에 약 2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바로 자 중개 보수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중개 보수 가지고도 역시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서 중개 보수 산정하는 방법, 거래 금액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 파트에서 하나 이슈가 되는 거,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 약정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했을 때 초과된 부분은 당연히 무효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 얘기할 때 또 기억할 것이 또 있지. 우리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법규에 위반됐을 때 지금 행정 형벌 등 행정 처분 등 받게 되는 것 외에 법률행위는 유효했던 것이고,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됐던 것이 효력 규정에 관한 주제. 또 가서 봅니다. 민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었죠. 해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에 관련해서 자 제일 앞에 있어 민법 중에서 제일 앞쪽에 57페이지 가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가서 57페이지 가면 무효인 법률행위 나와 있죠. 해서 그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관할 관청이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 제일 어려웠었고요. 허가구역 내 중간신약 등기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제일 윗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주제와 연계가 돼 있죠.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약정은 뭐가 된다? 57페이지입니다. 그냥 57페이지 민법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그 하단부에 유효인 법률 행위 중에서 단속 규정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단속 규정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어. 허가구역 외에 중간신약 등기. 그 다음에 29회 때가 나왔던 게 주택법에서 분조토 이런 데서 전매 제한 받거든요. 이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 이거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투기과열주고 조정대상자, 부정가 상한제 등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전매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전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나와 있죠. 우리가 개공과 개공 등의 금지 행위할 때 자 직상 증토 시단 방제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직상 증토 시단 방제, 제가 직상 증토 시단이었구나. 직상 증토 시단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직접 거래는 어떻다? 분명히 자 법 위반인데 직접 거래했을 때 이건 단속 규정이니까 산 개공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다시 돌아올 것이 123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보수 초과 수수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쟁점됐었고요.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중개 보수 약정도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왜? 그냥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을 때 중개 보수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를 다 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중개보수의 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거래 금액이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매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매매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 이런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테고, 자 분양권 매매했을 때 분양권 우리 앞에서 중개 대상물의 일종으로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 특정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논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뭐예요? 분조투라고 해서 자 다시 자니들아 그 다음에 중푸라고 하는 거 개중푸라고 해서 자 지금 개중푸 요 세 개를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분양권에 있어서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중푸라고 하는 거 개중푸. 그리고 이제 우리 세법 할 때는요. 자 분양권 매매 등을 했을 때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푸 두 번이나 연속 답이 됐어요. 더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분양권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다 합쳐서 개공이 중개보수로 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거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중푸라고 하는 거
포인트. 교환계약. 자, 어렵지 않죠. 둘 중에 가장 큰 쪽, 큰 거래가격. 이런 것들은 이슈한데, 임대차, 기본 명제죠. 그래서 소위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에다가 월차임 곱하기 100을 더한 금액.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항상 이랬는데 만약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 보증금에다 월타임 곱하기 70을 곱한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임대차에서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문제를 몇 번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파트 공부하실 때 막히게 되면요, 이 기본을 안 외워서 그런 거야. 기본을 외우셔야 돼. 거래 금액 특정하는 거 해서 지금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차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거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는 어떻다? 그냥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X주택을 예를 들어서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 사람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해서 집주인이 팔아가지고 그 집에 다시 새 들어 사는데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중개보수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해서 자, 문제 나름대로 난이도 올려서 뽑을 때 사례형으로 뽑아주게 되는데, 매매 임대차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고 그다음에 동일 당사자 간의 거래 등을 전제로 하는데, 일단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쉽게 뽑아주는 문제들, 자, 요렇게 둘 이상의 거래가 있으면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개, 중, 토 이걸 갖고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와 임대차 관련해서 자, 임대차가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문제 더럽게 꼬아놨을 때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교환계약 이런 것들은 지문 형태로 구성되는데 답이 아니야.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거래금액 파트에서만 논의의 쟁점을 삼게 되면은 바로 개중토라고 하는 거 제일 어렵죠. 지문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한 금액이 5천 미만이 됐을 때 이렇게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자, 중개 보수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 보수 요율이라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주택 외 중개 대상을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해 보게 된다. 해서 자,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거, 그 주택 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해서 이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되는데 공부 되신 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율, 자, 매매 교환에서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근데 자세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이었을 때는 어떻다? 조례를 가지고 중개 보수율을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매는 1000분의 5고요. 임대차 1000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다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라고 하는 거, 이걸 괄호넣기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1000분의 9, 1000분의 8 자세한 내용을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사무소 기준이라고 하는 거.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매번 도배하듯이 되더라도 지문 읽다 보면 말려버리는 게 사무소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했을 때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사항,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등록 관청에 대해서 개설 등록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수수료령 내야 됐었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111페이지 하단부에 게시할 사항이라고 해서 등록증 원본 나와 있죠. 자격증 원본 나와 있죠.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 나와 있죠. 의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와 있죠. 해서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것을 중개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과천에 사시는 분이 그 동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분이 자 거기 중개업소에 가서 자 주택에 대한 중개를 매수를 의뢰를 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과천에 있는 매물이 마땅치가 않아서 서울시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 중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천에서 매수를 의뢰했던 중개 의뢰인이 내릴 중개 보수의 산정 방법은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가 다르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바로 경기도 조례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중개 보수 요율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내가 과천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중개 보수율이 정해져 있었다고. 근데 서울 물건이라고 해서 만약에 중개 보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겁나 짜증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중개사무소에 몇 프로라고 돼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낮아지는 경우는 아무 말 안 하겠지. 어쨌든 다툼이 발생하니까 중개 보수율, 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중개 보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에 있어서는 어떻다? 사무소 소지지.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보지 말고 답이 되는 주제를 외워야 돼. 주택에 있어서는 1000분의 9, 1000분의 8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기준. 이거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외워도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어려워해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율,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9, 1000분의 8.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 주요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 등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산 문제 아주 까다롭게 구성하는 건데 중개사부터 마찬가지야. 쉬운 걸 잘해야 돼. 자꾸 어려운 걸 가지고 힘 빼면 안 돼. 주택 1000분의 9, 1000분의 8.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주택은 뭐라고요? 1000분의 9, 1000분의 8. 사무소 소재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사무소 소재지.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나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율. 자, 요거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실대 없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실대 없는 소리입니다. 원칙 안 냅니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야. 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는 100% 뭐만 가지고 뽑아? 오피스텔을 가지고 뽑게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등등등 요건이 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오피스텔 하게 되면 임대 매매 같은 경우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 이내. 그래서 시험에 뜨는 건 항상 뭐라고요? 오피스텔에 매매가 나와 임대차가 나와 항상 임대차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모르지. 또 이제 매매가 나올지. 아니야. 그냥 임대차 출제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외울 때 뭐부터 외우니까 오피스텔에 매매부터 외우거든. 그리고 임대차는 깜빡 놓치거든. 해서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구성해.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래 금액 계산 방법. 항상 5천 미만 만들어 줄 테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 요거 거래 금액 하나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해서 앞에 다 외운 사람이 1000분의 9 1000분의 8 주택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라고 하는 거 다시 주택 외 중개 대상물 1000분의 9 외운 다음에 오피스텔에서 매매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이렇게 가거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오피스텔의 임대차 1000분의 4 문장으로 나오든 사례형으로 나오든 간에 아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은 1000분의 9 1000분의 8 얘기하고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구성을 해요. 해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도 임대차에다 1000분의 5 해서 30회 때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미리 선입관을 갖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없어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바로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는 거래금액,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산정 등에 관한 주제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중개보수 청구권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딱 한 가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중개보수 언제 지급해야 됩니까? 안중에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중요치 않아. 틀리든 맞든 그건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답을 뽑지는 않아.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도배가 됐으니까 앞으로 하나 더 욕심 부릴 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 지급이 확정을 했다.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보수 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절대 중개보수 받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 최대 2문제 보통 한 문제 레벨가 구성이 되는 영역 이렇게 보셨고 자 잠시 끊었다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 체크합니다.